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전기차 차종 3개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더라고요. 예. 보니까 뭐 그 중국 소재 부품을 맞습니다. 아직 배제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2분기부터는 다시 보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뭐 보조금 받는 거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가 볼 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봐야 되겠죠. 왜냐면 최근에 뭐 현대차도 놓고 보니까 미국에서 당분간 하이브리드 줄여가겠다 이런 기사를 냈던 것 같은 게 그 의미 자체가 뭘까요? 전기차가 좀 주춤할 수 있어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현대차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GM과 포드도 그런 식으로 나가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현대 기아차는 연초에 좀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랑 손잡고 뭐 자율주행 개발한다 예. 이러면서도 막 불기둥 한번 치솟았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했더라고요. 왜 다시 밀린 걸까요? 기대하고 실적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기대가 아닌 제대로 된 실적이 있어야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자율주행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기업과의 격차도 여전히 크다라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이만큼 나갔는데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엔비디아하고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 볼 거야라고 한다라면 누가 봐도 격차가 확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점수를 주기는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현대차도 뭐 다양한 업체들하고 같이 손잡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또 최근에는 테슬라처럼 비전 방식, 뭐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또 좀 선회한다라는 기사도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격차가 이미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방식 자체도 격차가 벌어지는 방식이에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나와서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본인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AI, 피지컬 AI를 학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고 그 도구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줄일 거다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앞서가는 기업들하고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도 나왔었던 엔비디아의 황 사장, 그죠? 네. 황 사장이 나와서 황 사장이라고 하시니까 되게 낯서네요. 젠슨 황. 예, 젠슨 황. 황 사장 맞죠, 뭐 그죠? 이 황 사장이 황 사장님. 네. 예, 얘기했던 이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테슬라와의 격차가 좀 있구나라는 걸 각인시켜준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하는 방식과 지금 테슬라 하는 방식에서 테슬라 좀 더 앞서가는 방식으로 나와 있다라면 뒤처진 방식으로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역시 따라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확실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현대차가 차라리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테슬라 방식을 택하는 게 조금 더 제가 볼 땐 빠른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는데 아예 차라리 테슬라의 기술을 네. 그걸 뭐 라이센스로 사가는 방식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뭐 테슬라도 그거 뭐 예, 원하고 주문한다고 있는 빌려준다고. 거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기술력을 다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황 사장하고 친해는 것보다는 그죠? 일 사장하고 좀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나왔었던 현대차 여러 가지 선언은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진 않은 거고 된다고 하더라도 선두 기업차의 격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로 인해서 주가를 당장 먼저 크게 이렇게 점수를 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예. 그냥 기대감으로 오른 것과 그렇죠. 실적이 예. 뒷받침이 되는지를 또 같이 물론 놓고 봐야 되는 아니 그 거고요. 기대감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현실적인 기대감이 선도업체를 공략할 수 있는 정도의 기대감이냐라고 보는 땐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많은 거죠. 근데 현대차는 또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싸죠. 분들이 그래서 또 뭐 최근에 보니까 역시 뭐 배당도 또 늘리고 그럼요. 있고 예.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1월 23일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예. 나왔는데 야, 대단하죠. 하이닉스가 이제 4분기 24년 4분기만 놓고 보면 8.1조. 예. 삼성전자 전사의 영업이익이 6.5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으로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을 누른. 명실공히 1등이 확연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을 보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물론 이제 우선주 빼고 320조. 예. 하이닉스는 한 160조. 거의 딱 절반 왔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한쪽이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한쪽이 더 올라가거나.
근데 제가 보기엔 한쪽이 더 올라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지금까지의 관성처럼요. 예, 그렇죠. 근데 또 이제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현재 이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하이닉스도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 삼성전자도 추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격했었을 때는 지금의 이익률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앞으로까지 계속 이 밸류를 줘야 되냐는 고민은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너무 싸고 너무 하이닉스는 싸고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또 하반기부터 25년 하반기부터는 HBM4도 이제 양산한다라고 하이닉스는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는 거의 뭐 3E2까지는 뭐 속된 말로 이제 버리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고 4에서 이제 어떻게 맞부딪히냐인데 그렇죠. 네. 뭐 삼성전자 아직 뭐가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렇죠. 훌륭한 기업인데 아쉽죠.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보여주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제 너무 많이 워낙 그동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1년 반 이상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황 사장이 대놓고 나와서 설계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뼈 맞은 거죠. 예,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황 사장 얘기에 그대로 말을 빌면 아 이게 단기간에 뭔가 따라잡기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에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정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할 만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주기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뭔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굳이 선택해야 될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기다리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아니어도 대안이 많고 전자가 그래도 신뢰를 회복해서 뭔가를 보여줄 때 사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으면서 길목 지키기 먼저 사서 기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골목 대장이 하이닉스였고. 예, 물론 이제 언젠가는 뭐 될 수도 있겠죠. 잘할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많이 아쉽죠.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는 그 소외감은 생각보다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기다리는 건 다 괜찮아요. 그건 사람들이 충분히 기다려지는데 다른 업종들 펑펑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소외되고 있으면은요 사람이 결국 나중에 판단을 흐리게 되고요. 결국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져요. 막 그냥 투매해버리거나 그렇죠. 밀어버리거나. 예를 들어 바닥에 진짜 문지른다든가 예, 이런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있다라 뭐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면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러니까 몇 년 기다릴 분은 괜찮겠죠. 그죠?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 기업의 저력을 믿고 시간을 살 수 있어라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란 분들이라면 굳이 제가 볼 때는 나오기 전까지 뭔가가 많이 싸다란 이유로 액션을 취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업종에서 뭔가 승부를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몇 달 전에도 뭐 제가 계속 삼성전자 여쭤보고 있습니다만 사기에는 좀 뭐하고 근데 너무 그렇다고 싸게 싸요. 지금 이제 네. 팔기에도 너무 싼 가격이고 그렇죠. 예. 또 그런 고민들도 또 많이들 같이 하고 계시고 방산주가 최근에 조정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중에서 옛 대우조선해양,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로 엮이면서 이제 군함 이슈로 날아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산주들은 조정. 이게 또 최근에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휴전한다는 것도 있고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있죠. 왜 방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이 되면 일단은 성장 동력이 조금 뒤로 후퇴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무기가 필요한 입장에선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건 맞는데 그럼 가격 협상에서 조금 더 사는 쪽이 유리해지는 역할로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지속이 돼야 계속 무기도 소진이 되고 또 사고 또 내가 샀었는데 옆에 나라도 불안해지면 옆에까지 막 번지는 건데 그러려다가 이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뭐 조정의 빌미가 된다는 데서는 이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글로벌에 있는 국가들의 무기 창고가 든든하냐 여전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채워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수혜는 여전히 가능성이 전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몇 번 차례 걸려서 말씀드렸지만 방산은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인 게 전쟁이 지속 여부에도 중요하지만
각 대륙별로 필요한 무기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방산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방산도 품목별로 좋아질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아닌 품목들도 이제 나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품목별로도 보면은 이제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그럼요. 어떤 달라요. 나라에서 뭐 유도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 그럼 이쪽 훅. 예. 어떤 나라에서 전차를 도입한다. 이쪽 훅. 너무 달라가지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별로 지형에 따라서 필요한 무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상전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워낙 벌판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대격전을 벌였던 크루스크라는 동네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 제 기억 속에 아마 7,000대의 전차가 한 번에 붙었었던 크루스크 전차전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전차전이었거든요. 와. 얼마나 넓었으면. 그렇죠? 어. 그런데는 이제 그런 무기들이 필요한 어떤 동네인 거고 또 이제 아랍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사막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차 몇천 대 몰고 가기가 불가능한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뭐 후티 반군이 쏘면 미사일을 쏘잖아요. 네. 그럼 그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이 미사일.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무기가 필요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방산이라고 하면 그냥 다 되면 뭐 이번에 자주포도 됐으니까 미사일도 될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각각의 지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별로 나뉘어져 있는 무기들 이런 것들의 특성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쪽의 어떤 전쟁 상황이라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쪽이 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의 또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모르겠으면 방산 ETF도 괜찮을까요? 방산 ETF도 괜찮죠. ETF도 예, 그냥 묶어서. 나쁘지 않죠. 예. 또 하나가 아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언제 현실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나중에 물가 오를 것 같아서 소비를 당겨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대표적인 화장품 수출도 근데 이게 또 조금 이제 작은 브랜드사들이 예, 예. 많다 보니까 과연 그 영향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계속해서 좀 논쟁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마 요거는 지난번에도 확실히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지금 인디 브랜드죠. 그렇죠. 인디 브랜드는 지속성이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바뀌겠죠. 또 다른 인디로 바뀌겠죠. 그럼 사실 사야 될 거는 ODM 업체가인 거지 인디 브랜드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롱하게 들고 가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장품도 계속해서 그렇죠. 그저 변화가 있었을 거니까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때만 해도 브랜드력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설화수 뭐 이런 후 이런 게 있었지만 2010년대. 이쪽은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만큼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들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관심에도 없었지만 중국에서의 어떤 화장품 소비가 있을 가능성 그리고 거기도 이제 우리도 ODM 업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가능성도 조금씩은 엿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일단 분명한 건 지금 화장품 업종은 참 대단한 업종이고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효자 업종이 맞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업종이 됐다. 아마 오늘도 우리 방송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장 끝나기 전에 보니까 화장품 업종도 어제 올랐던 거 오늘 또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 정도 변동성이라고 보면 확신이 지금 이전만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특정 브랜드, 특정 네. 어떤 히트 상품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뭐 외신이라든지 보도 하나에 따라서만 훅훅 그러니까요. 변동성도 그거는 너무 많이 올라온 영향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주가를 지키고 그 이상으로 가려면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그런 매출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인기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과연 그러냐. 그거는 또 뭐하고도 연관이 있냐면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대단히 훌륭한 것도 있었지만 그 화장품이나 아니면 K 관련 기업들이 좋았었던 거에는 네. 엔터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엔터가 여전히 훌륭하지만 이전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좀 쉬어가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것도 동반해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큰 브랜드보다는 안정적인 ODM 쪽으로.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결코 인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훌륭한 기업들인데 너무 그 유행이 심하다 보니까 가능성. 예. 그래서 뭐 그 기업들이 좋을 때도 있고 다른 기업들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저도 이제 올리브영 자주 가보거든요. 네네네. 되게 좋은 기업들 보니까 비상장인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그거 상장 안 돼 있으면 차라리 ODM. 근데 뒤집어 보면 여기서 만들어 주는구나. 다 그런 거니까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차라리 마음 편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이제 큰 거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OEM, ODM 주식 재미없는데. 막. 큰 거 한 방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큰 거 한 방 벌 가능성보다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 제가 이런 말 원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OEM, ODM 훨씬 더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요. 변동성도 좀 예. 낮고 그러니까 더 웃긴 거죠. 주가도 빨리 안 오르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 눈에는 특정 브랜드의 어떤 변동성이 많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ODM이 더 안정적이고 그 변동성에는 음.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그 엔터주 말씀하셔가지고 예. 올해는 특히 이제 좀 뭔가 엔터주의 반전이 좀 생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감들이 좀 있던데. 얘기들은 많죠. 일단은 BTS 멤버들이 완전히 원복이 되는 해다 특히 보니까 이제 하반기. 예, 다른 건 몰라도 그쪽에 대한 기대는 있지 예,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BTS라는 존재는 정말 글로벌에서도 신화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완전체가 됐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엔터 관련한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데는 저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엔터 그룹들은 참 훌륭한 그룹들이 많긴 한데 이전만큼의 어떤 그 힘은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쉽죠. 예. 근데 이제 그 기대감과 그것이 또 실적으로 또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이냐. 원체 그 24년에는 좀 실적이 많이 빠졌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거는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그 BOJ가 23, 24 이렇게 금정위 예.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게 아이고 영상 올라간 다음에 결정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쉽네요, 되게. 그러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또 BOJ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금융시장 너무 불안정하면 우리는 안 올릴 것이다. 계속 이래 왔었고. 근데 최근에 또 금융시장 너무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 만약에 그러니까 작년 8월 5일에 엄청난 그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다.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 보면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때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하고 교차해서 하거든요. 그럼 이번에 미국이라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면 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발작이 있었을 때는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라기보다도 미국의 금리가 더 급격하게 내려올 것 같아서였었던 거예요. 결국엔 엔캐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만날 때 이 격차가 줄어들 때잖아요. 네. 근데 일본 올려도 요만큼 올리지만 미국은 금리를 확 내릴 수 있다라. 왜냐면 그 당시에 0.5%포인트라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금리 인하 시작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샤메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을 때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경기 침체 우려라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니 와 이게 금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내릴 거라는 그 우려를 반영을 해서 갑자기 국채 금리가 훅 떨어지면서 했었던 건데 그렇죠. 지금은 최소한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릴 거라는 우려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일본이 조금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엔화가 강세로 반전하는 그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시장의 발작은 제가 볼 땐 오히려 제한되고 되려 달러가 지금 강세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EJ라고 하죠. 오랑캐가 오랑캐를 잡을 수 있는 그럴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효과를 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제가 볼 땐 오히려 되려 시장에 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BOJ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이 금리 인상하기 괜찮은 시기네 이렇게 볼 괜찮은 수 있잖아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괜찮은 시기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도 BOJ에서는 나름대로 요거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네네네. 지금 여러분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며칠 전부터 자꾸 이렇게 뻐꾸기를 날렸던 거예요. 그렇죠? 네, 시장의 밑밥 반응을 보려고 그죠? 그렇죠. 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올릴 의지를 보였는데 어떤가 어땠나요? 별로 안 흔들렸죠?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뻐꾸기를 계속 날렸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큰 영향이 없는 것들을 봤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정책도 생각보다 지금 당장을 놓고 봤었을 때는 시장에 뭔가 발작을 일으킬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네. 뭔가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계속해서 BOJ 뭐 총재 부총재 네. 계속해서 금리 올릴 거야. 근데 흔들리면 안 올릴 수도 있어. 예. 계속 이거에서 마사지를 계속 해준 그 거잖아요. 얘기는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올릴 건데 반응이 어떻지라는 걸 보기 위한 건데 긴장하지 마. 예, 막 이렇게. 올릴 건데 환율도 안정적이었고 시장도 안정적이었다라면 이미 올릴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올리는 그 인상 폭도 봐야 되겠고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그렇죠. 뭐, 뭐 예. 0.1 뭐 이렇게도 예, 올릴 수 뭐 있고 최저 0.15.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예.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저희가 이사님한테 계속 여쭤보고 예. 있는데 최근에 그 UBS에서 이런 리포트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소비시장이 어떤 티핑 포인트 돌아서는 그 지점에 근접했다. 어떨까요? 좀 살아날 수 사실 있을까요? 굉장히 신호들이 나오네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였죠. 오늘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미국 테크보다는 중국 테크를 사야 된다라는 보고서도
있었었고요. 그죠? 그런 얘기들도 공식적으로 나왔고 실제 이번에 나왔었던 중국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물론 이번에 나온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는 이유가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기 이전에 밀어넣기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출을 먼저 통해서 그 관세를 막아보자라는 의도가 있었을 거니 네. 계절적인 효과는 정치와 관련된 효과가 일부 있을 거라서 네. 지금 중국의 지표가 조금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들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실제 최근에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어쨌든 변화는 굉장히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소비의 성향이 바뀐 건 여전하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네.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꿀 만한 시기가 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구한신이라 그래서 옛날에 했던 휴대폰을 새 걸로 바꾸면 보조금 주는 정책이 있어요. 네. 이게 지난해까지는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구한신이라는 건 있는데 스마트폰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스마트폰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팔렸어요. 다만 고가폰이 안 팔리고 싼 것만 찾더라는 게 좀 특징이긴 합니다. 아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요즘 중국 소비가 많이 달라졌고 그 소비가 뭔가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이쪽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팔린 건 팔린 거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더 웃긴 건 가전하고 가구가 팔린 게 되게 중요해요. 가전하고 가구는 이사 가지 않으면 바꾸지 않은 품목이거든요. 네. 중국이라는 국가는요. 집을 지어놓으면 골조만 지어요. 덩그러니. 그렇다면서요. 나머지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샤시부터 시작을 인테리어. 해가지고. 예. 예. 결국엔 이게 팔린다라는 얘기는 주택시장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실제 이선 도시부터 거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더라. 다만 이게 추세냐 아니냐는 우리가 두서너 달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기보다는 유의미하게 뭔가를 한번 지켜봐도 되겠는데라는 최소한의 기대는 품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실망보다는 기대. 네. 여기에 특히 재미있는 게 예. 무비자 정책. 무비자 정책과 외국인.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2천만 명 넘게 외국인들을 찾았고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늘은 거고 누가 제일 많이 찾는 줄 아시죠? 한국인이 제일 많이 갔고 여러분들 최근에 상하이 가보시면 호텔에 하면 절반은 한국인들이 들어차 있을걸요? 그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십니다. 그것도 이사님은 또 특징적으로. 언제 가세요? 저는 또 뭐 다음 달에도 가고 3월에도 또 가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예. 그 여성분들이 많이 갔다라는 거는 뭐 관광 쇼핑 뭐 이런 것도 많을 수 있고요. 많이 그러니까 그 일본 갔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데 가고 맛있는 데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옛날처럼 뭐 진짜 중국에 무슨 뭐 말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여기 되게 예쁜 데 가보고 그분들이 가시는 코스가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되게 핫플레이스 우리에게 뭐 홍대 아니면 무슨 뭐 서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 찍어서 주말 여행으로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아, 주말 여행. 예, 왜냐면 이제 상하이라고 해봐야 2시간밖에 안 걸리고 그렇죠. 뭐 비행기가 왕복해봐야 2-3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럼 사실 부산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가격 정도인 거니까 호텔비는 더 싸고 음식값 싸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무비자니까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들이 없어진 거죠. 그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중국 경기 부양을 예. 위해서 외국인을 또 대규모로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무비자 정책을 펼치는 그렇죠. 거라고 그게 하셨고 이제 불쏘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또 그렇게 효과가 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서비스업이 되면 그 서비스과 관련된 또 종업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고용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는 뭐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여러 국가들 외국인들이 확실히 오기 시작을 했고요. 매달 갈 때마다 다양한 인종들이 다 많이 보여요. 제가 이제 올 중반에만 갈 때도 아예 없었거든요. 무비자 정책까지는 아예 없었는데 외국인이. 예, 외국인이 아예 없었는데 그들도 제가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별로 한국인처럼 생기진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확연하게 색깔 다른 애들까지 보여요. 그럴 정도면 그 친구들은 와서 돈 쓰러 온 거지 그냥 중국이 그냥 오진 않았을 거니까 중국이 나름대로 집 디플레라 그래도 밥을 먹거나 그러면 다른 국가 가는 것보다는 비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쓰겠죠. 이구한신에 따라서 스마트폰 소비 늘고 가전 가구 판매 늘고 부동산 거래 늘어나고 또 외국인 네. 무비자 네. 입국 정책도 효과를 조금씩 내고 이관시는 있고 일반 가전은 15% 정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 제품마다 얼마 깎아준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그 옆에 네, 따로 써 있어요. 이구한신에 제품마다 따라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는 기존에는 좀 기대 다시 실망이었다면 지금은 좀 기대 요렇게는 갈 수 있겠다. 변하겠구나. 어. 변하겠구나. 근데 웃긴 건 네. 진짜 화장품은 안 사요.
아직까지도. 어떤 상점 들어가 보면 그래도 여기는 좀 늘었는데라는 게 보이는 데도 있는데 네. 전 매장 다 돌아다니는 화장품은 여전히 안 늘더라고요. 지난번에 사진 보여주신 것처럼 네. 여전히 사더라도 여전히 싼 그건, 화장품, 예. 거기만 유독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싼 것만 산다. 네. 싼 것도 잘 안 사요, 화장품은. 네? 그 뭐 바르긴 발라야 되잖아. 그렇죠. 뭐 그냥 기본 정도만 바를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땐 우리 표현으로 맨 얼굴이 굉장히 많았고 음. 요거는 제가 볼 땐 중국에서 지금 실업률이 제일 높은 게 젊은 층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관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